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153페이지에 제국주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 제국이라는 말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제국이 뭐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자,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지만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지배하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요. 근데 제국주의라고 하면 결국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겠지. 자,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는 결국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제국주의는 왜 등장했을까?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제국주의가 등장한 시기는 연도로는 1800년대 19세기야. 19세기. 그러면은 19세기 후반에 이 전 세계, 특히 그 중에서도 유럽의 국가들이 어떠했었나? 19세기 후반의 정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9세기 후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였을까? 영국이었어. 영국. 이 당시 영국의 왕이 되게 유명한 여왕이야. 되게 유명한 여왕.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여왕. 그렇지. 이때 영국의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이야. 빅토리아.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 무슨 뜻이야? 이기다. 이기는 거잖아. 이기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때 영국은 그냥 계속해서 전쟁에서도 전쟁이 치르면 계속 이겼고 정복하면 계속 정복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바로 이때죠.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던 시대. 그래가지고 이때는 영국에 의해서 전 세계가 오히려 반대로 평화로웠다라는 의미로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 팍스 로마나를 따라서 지금은 어느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니? 네이버. 지금은 미국이지. 그러니까 아마 요즘 같은 경우에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것 같아. 자, 당시 영국은 세계의 C로 시작되는 지역을 연결하는 정책을 취했어요. 3C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세계의 C는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그 다음에 인도의 캘커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계의 C를 연결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 당시에 영국의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죠. 태양이 어디에 떠 있든 영국 영토 위에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자, 그 다음 영국의 라이벌인 것 같은 나라 프랑스. 근데 프랑스는 이 전까지는 영국하고 좀 많이 싸웠는데, 자, 어떤 사람 때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친해지게 돼.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3세 기억나요, 얘들아? 나폴레옹 3세? 네. 나폴레옹의 조카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월혁명 이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거기서 다시 쿠데타 일으켜서 황제가 됐는데 나중에 제국주의 정책을 펼쳐가지고 전쟁을 펼치다가 나중에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히고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라는 얘기 했었죠. 나폴레옹 3세 때는 프랑스는 이러한 해외 영토를 많이 넓혔어. 그러면서 영국한테 약간 빌붙으면서 영국이 가는 지역을 같이 가고. 그래가지고 이때 있었던 게 제2차 아편전쟁. 그리고 나폴레옹 3세 때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도 했었어. 병인양요도 이때였어요. 나폴레옹 3세 때. 자, 그러다가 요 나폴레옹 3세가 쫓겨난 다음에 프랑스는 제3공화국이 됐었죠. 자, 제3공화국 때는 이 나폴레옹 3세 때만큼 영토를 많이 넓히지를 못했는데 반대로 이때는 경제와 문화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 제3공화정 때 프랑스는 우리가 이 정도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세계 만국 박람회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기념하는 탑을 만들기도 했어. 그 탑이 바로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했던 에펠탑이에요. 자, 그 다음 유럽에서 우리가 통일을 늦게 했던 나라가 두 개 있었죠. 이탈리아와 독일. 이탈리아와 독일. 이탈리아와 독일은 통일이 늦었어. 뒤늦은 통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통일한 다음에 우리 뭔가 슬슬 먹을 거 있나 하고 봤더니 다른 나라가 다 먹었네. 네, 그래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식민지가 부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가 차지한 식민지를 뺏어야겠지. 근데 대놓고 뺏으면 전쟁이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둘 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야 우리 조금 나눠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쑥쑥 좀 요구를 했다가 다른 나라들이 안 들어주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전쟁을 일으킨 거지. 그게 바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 당시 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려고 했던 나라 어느 나라 있니? 자, 우선 미국은 19세기 후반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식민지를 많이 얻지는 못했어. 왜 그랬을까? 바로 19세기에 미국 안에서 내전이 있었죠.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19세기에 남북전쟁이 있었고요. 요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식민지를 이제 슬슬 얻어볼까 하고 나갔는데 또 이미 다 먹었어. 근데 어떻게 했냐면 미국은 자기네 주변에 뭔가 식민지를 먹을 만한 다른 나라에서는 유럽에서는 멀지만 미국에서는 가까운 지역이 있었지. 어디? 유럽에선 멀지만 미국에선 가까운 지역? 태평양이죠, 태평양. 그래가지고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을 했어요. 남북전쟁 이후 식민지 재판에 참여했어요.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이 에스파냐와 미국의 전쟁 이후부터 볼게요. 그 다음 유럽에서 또 지금은 거의 그냥 이름만 남은 강대국이 또 하나가 있었어. 이름만 남아있는 강대국. 한때 신성로마 제국이었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어느 나라들한테 졌어. 누구한테 졌었니? 오스트리아가 최근에 했던 전쟁 다 졌어. 나폴레옹한테 졌었고 또 그 다음에 이탈리아한테 져가지고 이탈리아 통일시켜줬고 그 다음에 프로이센한테 져가지고 독일도 통일시켜줬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렇다 쳐도 이탈리아와 프로이센에게 당했던 패배는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이 자기네들도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결국 오스트리아는 그 중에 가장 강했던 어떤 나라의 독립을 인정을 해. 그러면서 자, 대신 독립을 하는데 우리 큰 틀에서 같은 나라로 있자. 그래서 바로 그 나라가 헝가리였어. 자, 결국 헝가리가 독립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스트리아랑 같은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라고 하는 괴상한 제국이 형성이 돼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는 이 19세기 전까지에 있었던 국제적인 약간 호구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한테 조금씩 이 힘을 뻗치고 있었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한테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항구가 필요해. 배가 나가는 항구.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내륙이었기 때문에 항구가 없었지. 그래서 아무튼 이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었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 19세기에는 이런 식의 상황이 있었고, 그 결과 이 유럽의 국가들은 서로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하는 제국주의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제국주의. 자, 제국주의가 무엇일까요? 네,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체제가 바로 이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발달한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걸 제국주의라고 해요. 자, 이 제국주의가 왜 생겨났을까? 배경. 왜 생겨났을까?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경제력과 군사력이 발전했으니까 일어났겠지. 발전했으니까 얘네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겠지. 자, 그러면은 이 강대국, 특히 서양의 이 나라들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이 동양보다 훨씬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뭐야? 산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그 결과 경제력과 군사력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 강한 나라가 다른 지역을 점령하려면 일단 또 뭣도 알아야 될까? 그 다른 지역의 정보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또 이 시기에는요, 이들이 정복할 만한 땅을 찾기 위해서 탐험가들이 등장을 해요. 탐험으로 다른 대륙의 정보를 획득해. 그래서 아프리카 내륙에 굉장히 엄청난 자원들이 많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죠. 아프리카랑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지역. 오스트레일리아가 발견된 것도 1800년 근처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지역에 탐험을 갔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조금 탐험하다가 픽픽 죽어. 뭐야, 왜 죽어? 왜 죽었을까? 네, 전염병에 걸린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 전까지는 병 걸리면은 신께서 놓아줬다였지만 계몽사상이 넘어간 다음이니까 병에 걸리는 거는 신이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같은 병도 걸리는 사람,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뭐를 알아냈어? 백신을 알아낸 거야, 백신. 자, 그래서 의학의 발전으로 전염병을 극복해요. 이거 외에도 장거리 항해하면 걸리는 괴혈병이나 이런 각종 병의 원인을 알고 나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지. 그래서 다른 나라를 좀 더 많이 새로운 동네를 가더라도 여기서는 무슨 병이 걸릴까? 병 걸려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나아라고 알다 보니까 새로운 곳을 가는데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 결과 유럽의 국가들은 새로운 곳에 가도 무서울 게 없고, 새로운 곳에 가면은 많은 자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물건을 팔 수 있을 만한 시장도 있고, 완전 최고네. 그 결과 유럽인들은 뭐를 하려고 했을까? 식민지 지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식민지 지배. 자, 그러면은 이 제국주의의 특징을 간단하게 봅시다. 자, 이 제국주의는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는 다른 이 자기를 식민 지배하는 나라 말고 다른 나라랑 교류를 할 수가 있니 없니?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 나라랑 하고만 교류를 해야 돼. 이런 것을 독점 지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제국주의의 특징은 바로 독점 자본주의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표시를 설명을 해보면은 제국주의 강대국이 치킨집 사장이고, 그러면 치킨집에다가 재료를 공급해주는 건 누구야? 누구야? 양계장이지, 양계장. 양계장이 식민지야. 자, 그러면 이게 제국주의인 경우에는 이 양계장은 이 치킨집 사장한테만 닭을 공급해야 돼. 얘한테만 닭을 공급해야 돼. 그리고 이 치킨집 사장이 이 닭으로 치킨을 튀겼어. 그럼 이 치킨을 누구한테 팔아? 얘한테 파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양계장 주인은 닭을 싸게 팔겠지. 요즘에 닭 얼마나 하나? 닭 한 마리 가격이? 닭 한 마리 아마 한 4,000원 할 것 같아. 치킨이 많은. 닭을 4,000원에 팔아서 치킨을 2만원에 사는 거죠. 이야. 근데 이 양계장은 얘 말고는 다른 사람한테는 팔면 안 돼. 그리고 얘가 파는 치킨만 사야 돼. 그러면 이 가격을 더 내릴 수도 있고 이걸 더 올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불평등한 관계가 되는 게 제국주의인데, 왜 그러면은 이 치킨집 사장은 양계장이 같은 사람인데 왜 양계장을 이렇게 후려쳤을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죠. 야, 닭밖에 못 키워? 아, 저 미개한 놈들. 나는 치킨을 만들 수가 있어. 아, 내가 치킨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나같이 뛰어난 치킨을 만들 수 있는 내가 저 미개한 쟤네들을 가르쳐줘야겠다. 야, 쟤네들은 닭 키워봤자 기껏해야 그냥 생닭 먹을 거 아니야. 내가 맛있게 치킨을 튀겨서 얘네한테 줘야겠다. 야, 이게 내가 더 발전된 사람이니까 저 미개한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내가 더 발전됐고 얘는 더 미개해요. 같은 인간인데 발전되고 미개한 이 우월하고 열등한 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니? 사회 진화론. 사회 진화론이라고 했잖아. 사회 진화론. 같은 인간이어도 이 우월하고 열등한 게 존재한다. 방금 말했던 거에서 우월한 거는 치킨집이고 열등한 건 양계장이잖아. 근데 사실 치킨집, 양계장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해?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들이 생각할 때 이 지구에서 제일 우월한 인종은 백인종.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이 제국주의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지난번에 산업혁명 하면서 있었던 문제점 중에 또 제일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죠. 노동 문제가 있었죠. 노동 문제. 네. 그 중에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 먹을 걸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약한 나라들한테서 뺏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살면 다른 민족은 잘 살든가 말든가 관계없어. 자,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돼. 다른 민족은 못 살아도 돼. 민족주의가 이상하게 발전을 해요. 이런 것을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유럽인들은 제국주의를 통해서 식민 지배는 당연하다. 식민 지배는 정당하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어요. 자,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국주의
자,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제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자 하였고요. 자, 왜 제국주의를 수구한 국가들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었을까? 자, 제국주의 국가들은요, 뭐가 발달한 곳이라고 했었어?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뭐를 하고 싶을까? 자기 나라의 물건을 많이 팔고 싶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을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만 사겠니? 식민지. 자기네 나라가 만들 수 없는 나라, 즉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공장이 없는 나라에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같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더 이상 물건을 팔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물건을 팔 만한 나라가 필요했고, 그 나라들이 아프리카랑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었어. 자,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그냥 물건만 팔면 되지 왜 걔네들을 굳이 식민 지배했을까? 싸게 팔아. 우리 물건만 독점적으로 팔게 하기 위해서였겠죠. 비싸게 팔기 위해서도 반대로 오히려 비싸게 팔기 위해서 우리 물건만 오케이 잘했어. 싸게 자, 그래서 우리 물건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 나라는 우리 것만 사야 돼라고서 지배했던. 그러면서 걔네들도 뭐 일도 시키면 좋고 걔네 원료를 싸게 들여오면 좋고 모두 좋으니까 제국주의 국가들한테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은 손해니까 우리 식민지를 알아서 잘 협의해서 나누자라고 했었어. 자,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처음으로 분할을 하기 시작한 곳이 어디였을까? 유럽에서 제일 가까운 아프리카였었죠. 아프리카. 자, 그러면은 이 강대국들은 아프리카를 어떻게 분할했나 봅시다. 강대국의 아프리카 분할. 자, 이들은 처음에는 그냥 아프리카를 모든 지역을 차지하지는 않았고 아프리카 해안가 주변에 식민 도시만 건설을 했었어. 그러다가 이들이 그 아프리카 전체를 식민 지배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는 벨기에가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있는 콩고를 무력으로 점령한 다음부터인데 이때부터 유럽의 국가들은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당시 독일의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이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나눠 갖기로 결정을 했어. 베를린 회의에서 아프리카를 분할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럽의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최대한 싸우지 말고 알아서 협의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 갖자. 당연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동의를 했을 리가 없죠. 아무튼 자기네들 맘대로 갈라놓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니? 다 직선으로 그냥 찍찍 그어져 있죠. 직선으로 그어진 이유가 얘네들이 이 나눠 먹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럽의 강대국들은 아프리카를 분할하고자 했었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 영국이었어요. 왕이야 왕. 영국이 왕. 영국. 자, 너희가 생각할 때 우리 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은 어디인 것 같아? 많아요. 바로 여기 이집트에 있는 여기. 아지르. 여기. 네. 수에즈 운하예요.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 네, 이 수에즈 운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서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옆에서 영국이랑 프랑스가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만들어줘 해서 만든 거였거든. 근데 이집트가 갚을 돈이 없었어. 그래서 영국이 나중에 이 이집트를 우리가 보호해줄게 라는 명분으로 식민 지배를 했었죠. 스웨즈 운하를 이게 제일 첫 번째 관리하다가 이집트를 지배를 했어요. 이집트를 차지했어요. 자,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었던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동 케이프타운이죠.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차지했었고요.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연결하고 싶어. 그래서 자, 요렇게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하니 얘들아? 종횡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종방향, 횡방향. 그래가지고 우리 횡단보도를 건널 때 뭐라고 하니? 횡단보도를 뭐 가로지른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가로가 횡, 세로가 종. 어쨌든 그래서 이 영국은 아프리카를 종으로 가른다라고 해서 이것을 종단 정책이라고 해요. 종단 정책을 추진했어. 반대로 프랑스가 차지하던 곳은 저기 아프리카 북쪽 요 지역은 지금의 알제리 지방인데요. 요 알제리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동쪽 끝인 저 마다가스카르를 차지했어.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 자, 그래서 이 프랑스는 알제리부터 해서 마다가스카르까지를 연결하고 싶었고, 요거는 영국과는 반대로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정책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종방향이랑 횡방향이니까 결국에는 어디 한 군데서 만나겠지. 이 만났던 곳이 이 수단에 있는 파쇼다라는 곳이었어. 자,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할 위험에 처했으나 이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싸우면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양보했죠. 누가 양보했을까? 프랑스가 양보했죠. 영국이 더 강하니까. 자, 그래서 이 둘의 충돌이 파쇼다 사건. 자, 우리 교과서 155페이지 한번 보세요. 155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열강의 아프리카 침략에서 지도 나와 있죠. 그래서 종단과 횡단이 보이고 가운데 수단에 파쇼다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파쇼다 사건 풍자화라고 돼 있는데, 할머니로 변장한 늑대가 소녀의 쿠키를 노리고 있대.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파쇼다를 영국이 노리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 그 결과 영국이 파쇼다를 차지했지요. 그래서 결국 영국은 이렇게 여기부터 아래까지 쭉 연결하는데 성공을 했어. 안에 파란색은 뭐예요? 그냥 자치령 같이 자치권을 준 거지. 어쨌든 영국이다. 저도 영국 있다고요? 네. 영국은 왜 땀나? 대형제공이. 자, 그 다음에 영국이랑 프랑스보다 이 시작은 늦었지만 엄청난 속도로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던 나라가 있었어. 독일. 근데 이미 독일이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할 때는 대부분의 지역, 웬만한 쓸만한 데는 다 다른 나라가 먹었기 때문에 차지했던 곳은 이런 별로 얼마 안 되는 이런 조그만 지역이었거든. 자, 이 중에서 아직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던 이 유럽 바로 근처에 있는 모로코를 차지하기 위해서 독일이 손을 뻗었어. 독일이 모르고. 그런데 이 모로코를 또 차지하는 나라가 있었어. 바로 프랑스였어. 자, 그래서 독일이 모로코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뒤늦게 프랑스도 모로코를 차지하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또 둘이 충돌 위험에 처했으나 여기서 프랑스를 어떤 나라가 도와줘요?
영국이 도와줘요. 그 결과 독일이 손을 빼게 되는데, 자, 이것을 모로코 사건이라고 해. 모로코 사건. 자, 결국 이 모로코 사건에서는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삼국 협상을 체결하고 있었어요. 삼국 협상에게 불복. 한국이 영국이랑 프랑스랑 영국이랑 프랑스랑 러시아. 우리 다음 단원에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독일은 이 이후 자기 혼자서는 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밀리고 있던 다른 두 개의 나라를 끌어들여서 삼국 동맹을 결성을 했고, 결국 이 두 개의 대립이 나중에 1차 세계대전으로 전개가 되게 돼요. 자, 이렇게 20세기 초가 되면은 딱 두 개의 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유럽의 식민지가 되었어. 미국과 한국. 미국이랑. 자, 20세기 초 두 개의 나라, 아프리카에서 라이베리아와 가나. 아프리카 진짜 생각나는 라이베리아와 아프리카 거.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하고 모두 식민지가 되었어요. 왜 이 두 개의 나라는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까? 강에서. 자, 우선 라이베리아는 누가 만든 나라냐면은 미국에서 탈출한 흑인 노예들이 만들었어. 우와. 자, 이걸 본 미국인들은 어떤 생각했을까? 다시 오, 기특해. 이 정도면 인정이지. 자, 그래가지고 라이베리아는 미국이 지원을 해줬어. 그래서 라이베리아를 공격하는 건 미국이랑 싸우겠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라이베리아는 건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왜 그랬을까?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나라야. 아 저기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사회 진화론 관점에서 같은 종교를 믿는 애들이니까 뭔가 공격하기가 약간 애매해. 그래서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에티오피아를 공격했던 뒤늦게 식민지에 나섰던 나라가 있었어. 어디였을까? 바로 이 에티오피아 옆에 있는 소말리아를 차지해서 이탈리아야. 근데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한테 이겼어. 우와. 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이때 이 1920세기 초까지도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대. 나중에 이탈리아는 이 에티오피아한테 지인 이후로 유럽에서는 그냥 군사적으로 가장 약한 나라 취급을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1차 대전 때 거의 이탈리아는 있는 둥 마는 둥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야, 우리가 나름 그래도 로마 제국의 후예인데 왜 이러고 있느냐, 이 전 이탈리아를 좀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던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전체주의, 파시즘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죠. 자, 서양의 강대국들은 이제 아시아와 태평양 쪽으로 나섰어요. 자, 아시아와 태평양 쪽으로 또 역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는 어디? 미국. 또 영국이에요. 미국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은 조금 이따 나올 거야. 그래. 자, 우선 영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은 어디였을까? 일본. 인도야, 인도. 호주. 인도. 일본 누구냐? 자, 영국은 인도를 차지했는데, 자, 영국은 처음에는 인도를 직접 통치하지 않고 동인도 회사를 통해 통치를 했었죠. 동인도에서 그거 아니야? 주식회.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통치하다가 나중에 세포이 반란이라고 하는 항쟁을 계기로 해서 직접 통치로 바꾸게 돼. 선생님 동인도에서 뭐하는데? 주식회사라고. 그냥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장사를 하던 영국의 국립회사야. 그럼 주식회사 아니에요? 그치. 그 회사야. 회사 장사하던 애들. 근데 나라에서 인정해준, 국가에서 공인한 인도 보따리 장사. 약간 공식.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공익은 아니고요. 그냥 나라에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한 공식 인정 아니에요? 담배 인상 공사 같은 느낌?
어디야? 담배 인삼공사.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랑 인삼은 공기업 하나에서밖에 못 팔잖아. 진짜요?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담배값이 전국 어딜 가든 가격이 똑같은 거야. 짜증나. 인삼은 풀렸잖아요. 짜증나. 뭐라고? 인삼은 풀렸잖아요. 인삼은 모르겠네. 인삼은 풀렸나 보다. 근데 담배 왜 금지 안 시켜요? 그 그거는 병원 세금 때문에. 담배가 세금이 나와. 담배값이 하나에 5,000원이면은 그 중에 4,000원 이상이 세금이야. 네? 네? 담배 진짜 싸. 몰랐어? 왜 이렇게 많아? 싸. 그래가지고 만약에 너희들이 만약에 당연히 아니겠지만 담배를 만약에 굳이 핀다면은 너희들이 사는 동네에서 사는 게 그 세금이 너희 동네로 가겠지? 서울시에서 담배 사면 그게 서울시로 가거든. 이게 잘라야겠다. 담배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담배 얘기하다 담배 내 맘대로 와 진짜 못됐다 도현우. 국민도 담배 슬레이트 쳐주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인도 이후에 또 영국은 어디로 갔어요? 이제 동쪽으로 가서 여기 버마, 미얀마, 그다음에 말라카, 싱가포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그 옆에 태평양에는 여러 섬나라들. 보면 여기 뒤에 이런 브릿이라고 써 있는 거 되게 많이 보이죠? 네. 다 이게 영국 땅이었어. 여기 프렌치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영국은요, 이후 미얀마, 싱가포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를 점령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차지했죠. 사진랑 정리하면 점령은 기존에 있던 애들을 지배하는 거고, 차지는 사는 사람들이 없던 거를 먹은 거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인구가 거의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 그러면은 이 인도는 차지가 아니라 인도 점령이라고 해야겠다. 어쨌든 대충 할게. 네. 자, 그 결과 이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자, 영국을 따라다니던 프랑스. 프랑스는 원래 이 인도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영국과의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인도가 아닌 인도의 옆에 있는 지방을 차지했어. 바로 지금의 베트남이 있는 지역. 지금의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있는 요 지역을 차지했고요. 당시 프랑스에서 우리 대충 인도랑 중국의 사이에 있는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을 인도 차이나라고 했대. 인도 생각나.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해요. 라오스.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했어요. 지금의 베트남이랑 캄보디아가 있는 지역이지. 라오스 깜짝이야. 라오스도 근처에 있어. 그래서 괜찮은 거 같다. 라오스가 베트남, 뭐야? 캄보디아. 나라 이름. 근처에 있는 나라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다 근처에 있어. 여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보이죠 다? 베트남, 다 이 근처야. 이 근처. 이게 지금 지도예요. 여기 내 있어요. 네. 그다음 자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는데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을 또 많이 차지했던 나라가 있었어. 여기 NL이라고 써 있는 나라.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오. 네덜란드도 역시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근데 인도네시아야. 인도가 아니라 동인도 회사로 인도네시아를 지배했어.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방에 나오는 많은 향료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대. 네덜란드는.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쪽으로 나섰던 나라 어디 있을까? 독일. 미국. 독일은 태평양까지는 거의 못 왔고,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이 서해안 미국의 서해안 쪽 그래 태평양으로 진출하면서 우선 일본을 개항시켰고 하와이와 괌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더 많은 땅이 필요했어. 이랬더니 이때 유럽에서 약해지고 있던 어떤 나라 이탈리. 에스파냐에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에스파냐가 차지하고 있던 곳을 뺏어요. 바로 필리핀과 쿠바를 점령해. 자, 그리고 태평양 쪽은 아니지만 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나라 러시아. 러시아는 나라가 춥잖아.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겨울이 되면은 언젠가 결국에는 모든 항구가 얼어.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필요했던 거는 얼지 않는 항구. 그래서 부동항을 찾아 남하 정책을 펼쳤고요. 그 결과 차지했던 게 중국으로부터 얻어냈던 연해주였어. 네, 그래서 이 2차 아편 전쟁에서 이 중국의 편을 들어주면서 중국으로서 연해주를 차지했고 그 지역을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이름 붙였는데 블라디라는 건 지배자라는 뜻이고 보스토크는 동쪽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동쪽의 지배자라고 하는 이름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